안녕하세요. 류현우의 블랙북스의 진행을 맡은 모경재입니다. 이제 부상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건 더 쇼크입니다. 정말 천지개벽을 하노나. 지난 방송에서는 최선희 외무상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북한 외무성과 외무성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이끌었던 게 리용호인데 리용호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유형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리용호가 대체로 미국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외무성의 국제기구국 안에 그 군축 담당 과에 있었던 군축 전문가예요.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예요. 리용호가 미북 정상회담 이후 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됐느냐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리용호가 2019년 12월에 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언론에 좀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이제 좌천이 됐다, 뭐 혁명화 나갔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로 우리가 봐도 3월 달에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혁명화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큰 책임을 지고 이제 사임을 했다거나 혹은 은퇴를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점찍게 됩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실각을 했는데 그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게 뭐를 뜻하시는 건가요? 글쎄 이게 말하기 조금 못한데 제 문제 때문에 지금 말하기 조금 못한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이다라고 하게 되면 큰 정치적 문제로 이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명사고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018년 이제 11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한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하고, 그리고 또 2019년에는 9월 달인가 그때는 제가 쿠웨이트에서 이제 또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문책이 또 뒤따르거든요. 그리고 최선희 일부상도 그때 19년에는 금방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질 사람은 제일 오래 있었던 리용호 외무상밖에 없습니다. 리용호 이후에 리선권이 외무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외무상이 됐는데 이 리선권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뭐 리선권에 대한 평가는 이전부터 외무성 사람들 속에서, 외무성 직원들 속에서 그 싸움닭이다,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좀 사나운 성격이에요. 군인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남북 군사 실무회담의 대표단 단장으로도 또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뭐 우리한테 잘 익숙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리선권이 뭐 냉면이 먹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명군 그때 통일부 장관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뭐 시계도 주인 닮아서 이렇게 눈누만 뭐 하는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한테 사실 초보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조금 좀 돌퉁한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첨이 아예 없는, 아첨에서는 정말 화신입니다 이 사람. 예, 또 윗사람한테 발라 맞추는 건 정말 잘해요 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외무상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첨이라는 거 싫어하는 독재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다 대고 뭐 꿀발론 소리 계속 하게 되면 싫다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 이 리선권이 외무상으로 있을 때 제 역할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외무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외무상이 된 그 시점이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인데 2월부터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외무상이 됐지만 외무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도 이들과의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외무성 선배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강속주 일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93년도 그 제네바 회담, 그때부터 제네바 합의를 이룩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2010년까지 일부상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김정일 시대 때 북한 외교를 총괄했던 그런 핵심 멤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2006년 10월 9일에 저희가 지금 10월 10일 날이 당창건 노동당 창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공급을 내준다고 해서 지금 외교관들이 쭉 내려가서 이제 명절 공급 받느라고 지금 줄 서 있는데 외교관들 100%다 뭐 4시까지 100% 모이라 강당에. 그래서 뭐 부랴부랴 다 준비해가지고 넥타이 다 매고 다시 갔죠 강당에. 근데 뭐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사회주의 수호전의 대외 전선을 맡은 우리 그 외교 전사들한테 먼저 알려주라고 해서 자기가 강속주 일부상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핵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걸 동무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그때 그 강속주 일부상이 그때 뭐 선수원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뭐 훔치더라고요 그때. 그때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계관 일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계관 일부상은 정말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와이프가 이제 같이 평양 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했는데 같은 동기 동창이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가 또 불어를 너무 잘하다 나니까 이제 김송애라고 있잖아요. 김일성의 후초. 이 김송애가 그때 70년대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명의 배치를 받아가지고 김송애 불어 통역을 했었거든요. 김종일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후계 구도로 넘어가면서 김송애의 축군으로 돼 있던 사람들을 몽땅 다 정치적으로 매장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외무성에서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 번 알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그 삼동 소기관으로 나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강속주 일부상이 이제 조미 회담의 기본 대표단 단장으로 가면서 이제 참사였던 이제 김기관을 여기에 대표단에 망라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93년부터 조미 회담에, 그러니까 북미 회담의 전 과정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일부상까지 오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방송 전에 저랑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김계관이 일부상 된 계기가 굉장히 북한스럽더라고요.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1994년 7월에 북미 회담이 이제 제네바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제네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구모지구에 경수로 건설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북핵이 뭐 완전히 큰 전진을 했던 때도 아닌 거고 하다 나니까 김종일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목란관에서 연회를 차립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목란관에서 연회를 쭉 하는 과정에 김종일이 계관부부장 그때까지만 해도 외교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사 아닙니까? 근데 계관부부장 오라 하고서 이렇게 손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쭉 김종일이하고 담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장군님 저는 참 직분이 참사입니다. 부부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아 그래? 아 그럼 오늘부터 너 부부장 해. 그렇게 돼서 부부장이 됐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가 수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권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무슨 국무위원회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뭐 이런 그 비준을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재 국가다 나니까 그 즉석에서 김정일이가 그래 그러면 뭐 담당 외교부 미국 담당 부부장을 해라고 그 즉석에서 임명을 했죠. 그래서 부부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외무성이 북한의 대외 외교를 담당하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외무성 인사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 외무성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북한의 외교는 크게 양대 산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 외교, 국가 외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공산당, 노동당들이 유일 집권하고 있는 그런 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한번 잡게 되면 망할 때까지 독식해요. 하다 나니까 이런 그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그런 당들 호상 간의 국제적 유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그 집권당마다 안에 이제 대외 활동, 대외 관계를 주 업무로 맡아보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1988년 이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가 중국 당과의 사업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메인 사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 외교에서 가장 중점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그리고 국가 외교다라고 할 때에는 대체로 외무성이 국가 외교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이제 북미 회담이 시작이 되고 1차 93년도 3월부터 1차 핵 위기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NPT 탈퇴, 뭐 준전 상태 선포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쭉 연속적으로 이제 그 대미 관계 사업이 이제 중요성이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각이나 국제사업부, 그러니까 당 국제부를 고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김정일이한테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외무성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국가 외교를 이제 외무성이 몽땅 다 맡아 하는 그런 사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당 외교, 국가 외교 이렇게 두 개 외교로 나누어져 있고 당 외교 할 때는 중국과의 사업, 국가 외교 할 때는 사회주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 제도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담당하는 북한 외교관들은 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나요? 우선 처음으로 외교관 선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외교관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부터 우선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현지 언어를 100%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배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속 많이 양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받아요. 5년에 한 5명, 6명씩 받아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이제 양성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뭐 외무성에 보낸다거나 혹은 대경제성, 필요한 무슨 뭐 정찰총국이라든가 뭐 이런 외국어를 전문으로 쓰는 그런 분야에 이제 배치를 받거든요. 어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을 체계적으로 들어오면서 키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키워서 어학적으로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이제 한 뭐 북미국의 뭐 1과, 2과, 3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리면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국에 가게 되면 그 종세과가 있는데 이 종세 분석과에 들어가게 되면 TV가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제 보는 그런 TV 안테나가 따로 있거든요. 위성 안테나가. 예, 거기서 CNN하고 폭스뉴스를 뭐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 그다음에 공화당 쪽을 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미국 담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이걸 저녁마다 캐치를 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연히 미국에 대해서 뭐 미국의 정치 정세, 경제 정세에 대한 걸 누구보다도 아마 매일 보도를 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 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의 그 안면 관계가 뭐 깊고 뭐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랑 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제가 미국 통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북한이 두 국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 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통전부 해체되는 거 아니냐, 통전부 해체돼서 그 대남 문제를 외무성에서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국 통일 부분과 관련돼서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외무성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북한 당국의 조국 통일 방침과 관련된 해외의 지지 연대 세력을 이제 먹고, 그리고 이 해외에서 이제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뭐 요게 무슨 난파 공장을 파견해서 이거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두 개 국가론인데 교전 상태에 있는 두 개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예,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두 개 국가, 족국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다하니까 이게 외무성의 사업도 있고 또 족국가의 사업도 동시에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통전부라든가 종찰총국에서 이제 교란 작전을 비롯해서 뭐 이런 파괴암의 그런 책동을 아마 할 겁니다. 북한의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작전은 작전대로 족국가의 작전은 이루어지고, 또 외무성은 외무성대로 또 두 개 국가에 준한 대외 활동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 좀 이른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최선희 외무상 이후에 외무성에서 주목받을 만한 인사라고 할까요? 최선희 외무상 이후에 누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뭐 주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김운철 미국 담당 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을 보니까 이 김운철 부상이 그 뉴욕에서도 근무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북한 외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그 외무성에 그 떠오르는 그런 인사를 평가할 때는 북미 과장을 거쳤냐? 예, 그러니까 북미 라인이, 그러니까 미국 통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일부상이라든가 뭐 상이라든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차례로 승진을 하자면 북한 외무성의 기본 사명에 맞게끔 미국을 대상해야 되니까, 그 미국을 대상하려면 미국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국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이 아무래도 넘버 원이 되겠죠. 중동국이라는 것도 다른 국이라는 게 솔직히 뭐 크게 중요성은 없습니다. 뭐 있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다 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크게 중요 대상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무슨 이 나라들의 아프리카처럼 무슨 뭐 만수대 창작사가 들어가서 돈벌이를 합니까? 아니면 뭐 중동에 들어가서 뭐 무기를 팔아먹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제일 회피하는 국가 어디예요? 뭐 솔직히 회피하는 국가 조금 좀, 예, 좀 어렵죠. 그런 말하기는. 내적으로 이제 뭐 우리 내실 있는 담화를 할 때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시다.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정말 외교관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10,000불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만선기 휘날린다고 합니다. 이제 배 타고 돌아올 때 만선기 휘날리며 들어오는 기구가 아닌 게 10,000불 이상 돼야 된다고 해요. 왜 10,000불이냐?
쌀 이제 아무래도 북한은 뭐 굶어 죽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킬로에 우리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뭐 한 0.6달러가 되죠. 그러니까 쌀 한 킬로 0.6달러니까 100kg 하게 되면 60달러, 1000kg 하면 600달러, 한 톤 하게 되면 600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달러면 1년 먹습니다. 네 식구가. 만불만 개지 오게 되면 10년 남아 먹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당연히 제가 보건대는 북한 자체가 이제 외교다 하게 되면 사회를 이렇게 열어놓고 진짜 문물을 다 접하게끔 그렇게 문화를 접하게끔 국경을 다 봉쇄하지 않고 열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쇄국 정책도 정말 닫아매고 꼭 닫아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니까 외교관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막수레닌주의다. 주체사상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막수레닌주의, 계승과 혁신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계승이고 무엇이 혁신이냐.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막수레닌주의 소적인 자본론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자 하게 되면 반동으로 몰립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자본론이라는 거 봤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자초하는 그 북한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아니 여기 자본주의 한국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리가 심합니까?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몰랐던 것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몰랐던 것을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시간이 아깝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북한 외무성과 외교관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북한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봤던 북한 인사들의 몰랐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외무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류현우의 블랙북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